이재호 전 회장 별세 이후 한진그룹이 다음 총수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내 이견 때문인데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 간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버스 노조들의 파업 찬반 투표가 전국 곳곳에서 가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버스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순위 다주택자보다는 1, 2순위 실수요자에게 주택 물량이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 막바지談판에 들어갑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10일 0시부터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수입품이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5일 전국 주요 시도의 버스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파업 찬성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투표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와 경기, 정남 등 모두 12개 지역 247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오전부터 투표가 시작됐고 앞서 투표가 마무리된 곳 가운데 부산 97%, 울산 87.7%, 광주에서도 95%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충북과 충남도 각각 9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측은 나머지 지역도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서울과 경기 지역 결과일 텐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15개 업체 버스 노조가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이미 투표를 끝낸 8곳의 중간 집계 결과 찬성률이 96.2%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운행하는 버스는 총 257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업체 버스의 43%에 해당합니다. 서울은 오늘 하루 동안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노조 측은 다른 지역들처럼 높은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내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최종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공동투쟁에 나서는 전국 2만여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이나 또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교섭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먼저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의 경우 12만 3,526원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도 했습니다. 사무직군 자동 승진과 산재 사망 시 유가족 우선 채용 등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와 큰 갈등이 예고되는 요구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의 통상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최근 사측과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1심과 2심에서 기아차와 세부 조건이 달라 패했습니다. 사측으로서는 재무적 부담 등으로 이 부분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까지 늘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노동이사 선임과 신차의 국내 공장 우선 배치 생산 요구도 경영권에 관한 부분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작 전부터 열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에는 파업 속 단협이 해를 넘겨 회사 추정으로 1조 6천여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올해 1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부진한데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노조 리스크는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지 사흘째인 오늘 휘발유 가격 상승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리터당 3.17원 오른 1,515원이었습니다. 유류세 조정 첫날 같은 시간에는 13.72원, 이튿날 7.51원씩 오르던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그룹 3남매 간 경영권 분쟁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그러니까 그룹 총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건데요. 그룹 내에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한진그룹이 새 총수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진그룹이 별세한 조양호 회장 대신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이 누가 될지 정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로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계에서는 지난달 한진칼 회장으로 선임된 장남 조원태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룹 관계자는 가족 내부의 일이지만 선친의 지분 상속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간 분쟁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조원태, 조연아, 조현민 3남매가 다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해와 호텔 사업 등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던 조연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 그리고 어머니 이명희 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2.34%고 남매들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한화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설을 부인했다고요? 네, 하나케미칼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고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나그룹이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발을 빼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유력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이 경우 재무적 여력이 있는 하나케미칼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직원은 구속이 됐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구속이 됐죠. 네, 법원은 어제 삼성바이오의 보안 담당 직원인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앞서 실무자급인 안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안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수십 대 등을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이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검찰은 삼성전자의 보안 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계자료 은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노트북 등에서 민감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 범위를 점차 넓히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에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행위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상무와 백상무 등이 지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안 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고 사업지원 TF는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IT 계열사인 삼성 SDS 직원들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현재 80%에 이르는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을 앞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계약된 분양 아파트가 현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무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예비 당첨자 비율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커지게 됩니까? 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 당첨자를 전체 물량의 80%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500%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급 물량이 100가구라면 기존에는 80명이 예비 당첨자였는데 앞으로는 500명이 예비 당첨자가 되는 겁니다.
청약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보다 큰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5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대 1로 공급 물량에 비해 5배수, 즉 5배의 적정 수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 등을 감안했을 때 예비 당첨자의 비율도 청약 경쟁률처럼 물량의 500%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는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예비 당첨자가 늘어나면 청약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 2순위 실수요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순위 청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주택자가 기회를 기다리다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였던 이른바 줍줍 현상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최근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현금만 있으면 되는 미개혁분에 대해 현금 부자들이 몰리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청약 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앞두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입단속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유출하면 처벌된다는 경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일부는 각서까지 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기자 먼저 이 경고 문자 내용이 뭡니까? 네, 신도시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자를 한 번만 보낸 것도 아니고 신도시 관련 정보를 얻은 지자체장이나 청와대 관계자, 또 전문가 그룹 민간인 등 218명에게 국토교통부는 몇 달간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발표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자가 보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관계자들은 또 보안을 지키겠다는 각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국회 역시 발표 1시간 전에야 관련 내용을 전해받을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신도시 관련 정보가 국회에 유출돼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런 문제를 사전에 잡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꽤 엄격한 관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계자들 말고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훨씬 더 강한 보안을 유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진의 모든 문서에는 암호가 설정됐고 사무실에는 문서 유출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됐습니다. 또 발표 20일 전부터는 말실수를 막기 위해 실무진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령까지 떨어졌고 발표 바로 전날에는 서울 호텔에서 합숙까지 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안 유지는 성공했지만 벌써부터 신도시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또 서울 집값 분산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서 대책 효과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 아파트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 시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박 기자, 경비원 등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설치가 앞으로 의무화된다고요? 네,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휴게시설은 그동안 고용주인 입주민이 만들어야 했지만 앞으로 건설사가 직접 만들어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입주민이 휴게시설을 직접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 부담을 둘러싼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많았는데요. 개정안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주, 즉 건설사의 건축 단계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과 미화원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시설도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형 콘센트는 전기차 전용 급속, 완속 충전기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간편하게 일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충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벽에 설치된 콘센트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동형 콘센트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체 주차면수의 2%만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 따라 세대수 제한 없이 모든 공동주택 주차면수의 4%에 이동형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무역 협상 마지막談판을 이어갑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양측 간 관세 전쟁이 불붙을 수 있어서 전운이 감도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김 기자, 미중이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데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죠.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으로 오고 있는 중국 협상단이 합의를 원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을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고 중국이 알려왔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미중 협상단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중단 명문화와 미국의 기존 대중 관세 철폐 등을 놓고 이틀간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의지를 확실히 했는데 이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관보 사이트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한 이유는 조 바이든이나 약한 민주당원 중 한 명과 협상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에 계속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지 못할 경우 관세 인상이 실현될 여지가 더 커진 겁니다. 네, 또 중국도 이런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마찰의 격화는 두 나라 국민과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을 시행하고 이에 중국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내일 0시 1분에 미국의 관세 인상이 집행될 경우 1분 뒤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벌써 3년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 기자,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또 배제가 됐다고요? 네, LG화학과 삼성 SDI 등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달 우리 업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형식 승인을 했지만 결국 보조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그동안 중국 시장에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당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1,0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현지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3년째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국내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버스 판매 보조금 가운데 40.4%가 중국산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은 있을까요? 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이후 보조금 정책을 아예 폐지하면 다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새로운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자국 배터리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AI 스피커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서 기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다고요? 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스피커 갤럭시 홈 미니가 곧 출시될 전망인데요. 최근 출시에 필요한 인증을 잇따라 받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AI 스피커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최근 SK텔레콤, KT, LGU+ 등 이통 3사가 보이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내놓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곳의 AI 스피커에 삼성이 인수한 하만의 오디오가 탑재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경쟁도 하지만 AI 스피커 시장 자체가 커지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눈은 해외를 향하고 있는데요. 해외 상황을 보면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아마존 에코닷, 구글 홈 미니 등 보급형 AI 스피커들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제 후발주자로 나섰는데 차별성은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이 가전과의 연결성이 아무래도 최대 무기입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홈이 가정 내 가전 제품을 하나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첫 AI 스피커라는 상징성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는 2020년까지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삼성의 AI 스피커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인 초고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신제품 2종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브라이트 G1.1과 GM2를 하반기에 양산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0.8 마이크로미터 픽셀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2천만 화소부터 6,400만 화소까지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KB증권으로서는 4번째 도전 끝에 허가를 받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김 기자. KB증권이 단기금융업의 인가를 받았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단기금융업 인가는 보통 IB라고 불리는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KB증권은 이제 발행어음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허가가 사수 끝에 허가를 받은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B증권은 3년 전인 지난 2016년에 현대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단기금융업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이듬해인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이후 채용비리 사건으로 당국의 허가가 보류되는 등 이런저런 문제로 세 차례나 허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4번째 도전 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 정도라면 발행어음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 되는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하는 어음인데요. 자기 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KB증권의 지난해 말 현재 자기 자본이 4조 5천억 원쯤 되니까 연간 9조 원의 자금을 자체 신용으로 조달해 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IB에게는 당연히 핵심 사업인 셈인데요. 최종적으로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내 발행어음 시장 규모도 올해 안에 10조 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140포인트, 코스닥은 2%가량 빠지면서 73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진칼입니다. 지금 한진그룹의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새 총수를 지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진칼 오늘 3.5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보안 담당 직원이 구속됐고 또 삼성전자에서 임원이 구속 영장을 추가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상승 반전하면서 1.85% 오름세, 반면에 삼성전자는 1.13% 내림세로 4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4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임단협 요구안이 확정되면서 노사가 본격적으로 교섭에 들어갈 텐데요. 이제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양호한 실적이 나오면서 3.16%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